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 건강 격차 또는 건강 불평등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게 그 건강 문제이고, 그래서 그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 건강에 무엇이 중요한지 뭐 이런 데에 관심이 우선 이제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건강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그런 요인들 중에서 사회적인 요인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어떤 의의가 있는지 뭐 이런 이야기부터 먼저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뭐에다가 투자를 하시면은 이제 앞으로 오래 사실 수 있을 것 같으신지 뭐 생각하시는 게 아마 있으실 겁니다. 본인은 몇 살까지 사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혹시 뭐 생각 가지신 분 없으세요? 본인은 뭐 60까지 또는 65세 또는 나는 80세까지는 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 갖고 있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세요? 근데 연구에 따르면은 요렇게 물어서 오래 산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신 분들이 실제로 오래 산답니다. 본인한테 이렇게 그냥 아주 이제 질문 자체가, 예를 들어서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몇 살까지 사실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서 보면 오래 살 거라고 대답을 한 사람들이 오래 살고, 현재 건강 수준이 괜찮다라고 스스로 평가하기에 평균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사망률도 낮은 그런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을 해석하는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본인의 건강을 본인이 훨씬 이제 잘 안다라는 거죠. 본인이 혹시 몸에 있는 어떤 신호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훨씬 더 잘 알아채리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능력들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건강의 이제 결정 요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죠. 뭐 유전이다, 의료 서비스, 뭐 술, 담배 하는지 여부,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주택에 어떤 주택에 사는지, 그렇죠? 뭐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다 이제 영향을 미치고, 주변의 어떤 그 화학적인 환경, 그 오염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 그런 문제들, 사회경제적인 요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영향을 줍니다. 건강의 사회적인 요인과 관련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 사회적 요인이 중요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글쎄요, 뭐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그거를 반증하는 사례들이 주변에 많기 때문에 그렇죠. 제 어머니는 가난하게 사셨지만 오래 사셨어요, 뭐 이렇게 대답을 하실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돈 많은 회사의 사장은 뭐 최근에 자살을 했다든지, 또는 뭐 유명 연예인이 뭐 젊은 나이에 이제 요절을 했다든지. 그래서 그 흔히 이제 장수의 비결로 나오는 이야기들이 소식하고, 그렇죠? 크게 욕심 부리지 않고, 그래서 이제 100세 되신 분들 인터뷰를 해보면 뭐 이런 특징들이 이제 오래 사는 그런 이유로 이렇게 꼽히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저런 이제 어떤 사례들을 놓고 보면은 이게 과연 그 사회경제적인 요인이 진짜로 어떤 한 개인의 건강에 이제 진짜 중요한 거냐, 이런 이제 의문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의문을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유전이냐 또는 환경이냐, 이 이야기 먼저 풀고 좀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좀 어려운 용어가 나와 있습니다. 페닐케톤 요증이라는 그런 이제 유전병인데요.
근데 이 유전병은 현재는 산모한테 이런 그 태아가 이제 이런 질병 문제를 갖고 있는지 여부를 다 이제 검사를 해서 태어나면서 이제 이런 아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어떤 시기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 병은 어떤 병이냐 하면 페닐케토뉴리아를 일으키는 유전자를 갖고 있는 아이가 태어나서 페닐알라닌이라는 물질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음식들을 많이 먹으면 그 페닐알라닌을 몸속에서 이렇게 그 효소로 대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몸속에 독이 돼서 몸속에 쌓이고, 그게 결국은 이제 사람을 사망으로 이끌게 하는 그런 이제 유전병이죠. 근데 뭐 이건 사례로 이제 하나를 끌고 왔습니다. 근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페닐알라닌이 들어있는 음식이라는 것이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음식들이에요. 우유, 치즈, 각종 고기에 다 이제 이게 들어있는 그런 음식이라서 일반인들이 이 페닐알라닌이 들어있지 않은 음식을 먹는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자, 그래서 이 질병은 모든 사람들이 페닐알라닌이 들어있는 그런 이제 식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질병은 그 PKU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서 발생하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질병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어떤 유전자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귀착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유전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한번 우리가 생각을 돌려서 우주에는 굉장히 많은 이제 혹성들이 있죠. 근데 그 혹성들 중에 예를 들어서 뭐 가정이긴 하지만 지구하고 아주 똑같은 그런 이제 혹성이 있고, 거기에 인간과 비슷한 그런 이제 어떤 생명체가 있고, 근데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그 혹성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PKU 유전자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페닐알라닌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는데 반해서 어떤 사람들은 페닐알라닌이 거의 들어있지 않은 음식들을 먹어요. 그러면 그 혹성에서는 이 페닐케토뉴증이라는 그런 질병이 유전병으로 나올까요? 환경병으로 나올까요? 환경병으로 나와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유전자를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 질병이 발현하는 거는 그 사람이 페닐알라닌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그렇죠? 환경적인 요인을 그렇게 이제 노출이 되는 그런 사람들은 이런 질병을 갖는데 반해서 그걸 이제 먹지 않는 사람들은 질병에 걸리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거는 이제 환경병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벼락 맞아서 사람들이 죽잖아요. 이거는 완전히 유전과는 전혀 상관없는 환경적인 건강 문제라고 생각이 들죠. 근데 왜 어떤 사람들은 비가 올 때 굳이 밖을 돌아다닐까? 그렇죠? 거기에 관여하는 어떤 유전자가 없을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미국의 이제 그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이제 그 역학 교과서를 쓰신 케네스 라스만이라는 그런 교수가 있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벼락 맞아서 죽는 사망 사고와 관련된 유전자가 없을 거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이제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그 어떤 질병 문제, 건강 문제라는 거를 유전이냐 환경이냐의 문제로 이렇게 나눠서 보기를 좋아하죠. 그렇기는 하지만 사실은 모든 건강 문제는
환경적인 문제이자 유전적인 문제입니다. 그거는 그것의 구성이 어떤 방식으로 구성이 되느냐의 문제일 따름이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페닐알라닌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거를 먹는데 반해서 PKU 유전자는 아주 일부분만 사람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유전병처럼 보이는 거고, 예를 들어서 벼락사고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비 오는 날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긴 하지만 그게 이제 맞는 거는 대단히 이제 우연이거나 또는 어떤 그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나타난다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이제 환경적인 문제로 바라보는 것일 따름이죠. 하지만 모든 질병에는 환경적인 요인, 유전적인 요인이 이제 다 관여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흡연은 폐암에 대단히 중요한 그 원인이죠. 그래서 이 흡연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폐암 발생률을 비교를 해보면 흡연을 하는 사람들이, 이건 이제 외국 사람들, 그러니까 영국이나 미국 사람들의 경우에는 흡연을 하는 사람들에서 남성의 경우에는 폐암 발생률이 20배가 높습니다. 여성은 10배가 높고요. 동양인은 그거보다 조금 더 낮아서 한 5배 정도가 폐암 발생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폐암에 있어서 그 흡연은 이제 폐암의 원인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떤 인구 집단이 있어요. 근데 그 인구 집단은 담배 피우는 것이 일종의 그 사회적인 규범이라서 모든 사람들이 25년 동안 하루에 2갑씩 다 담배를 피웠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그 중에 한 25년 지나면은 그 중에 한 10%가 폐암에 걸립니다. 우리가 통계적으로는. 그러면 그런 인구 집단에서 폐암에 걸리느냐 안 걸리냐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사람들은 뭐 때문에 폐암 발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유전자 때문에, 유전자라고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흡연을 하고 이제 25년 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폐암 발생에 개인 간의 차이를 일으키는 요인은 다른 어떤 요인이 아니고 유전자라고 생각을 하게 돼 있고, 그래서 폐암은 유전병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회에서는 담배를 전혀 안 피워요. 전혀 안 피워요. 사람들이 한 모금도 안 피워요. 뭐 조금 피울 수는 있어요. 1년에 뭐 10가치 미만 뭐 이렇게 피우는 것 자체가 건강에 아주 유해하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전혀 흡연율이 0%이다. 그러면 폐암 발생이 제로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폐암은 발생을 해요. 어느 정도 수준에서 발생을 하냐 하면 꽤 낮은 수준에서 발생을 해요. 그러면 그런 사회에서는 폐암이 무슨 병으로 사람들한테 비춰지냐 하면 그것도 유전병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흡연을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차이가 기인하는 것이 어떤 유전적인 요인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흡연율이 100%인 사회에서도, 흡연율이 0%인 사회에서도 그러니까 폐암의 원인으로 사람들이 유전을 이렇게 꼽게 되지만, 문제는 그 사회 내가 아니고 그 사회 바깥에서 두 인구 집단을 바라봅니다. 여기에서는 흡연율이 100%이고 여기서는 0%예요. 근데 여기서는 폐암 환자가 엄청나게 발생을 해요. 전체 인구의 10%가 지금 폐암 환자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전체 인구의 약 0.001% 정도밖에 폐암 환자가 없어요. 그러면
이러한 인구 집단의 차이, 집단 간의 차이는 뭘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느냐? 유전자가 아니에요. 유전자가 아니에요. 이 차이는 뭐냐 하면 흡연이라는 환경적인 요인이 그러한 발생률의 차이를 결정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남북한 어린이의 이 신장 차이, 키 차이가 한 6cm 정도, 6, 7cm 정도 난다라고 지금 과학적인 연구 결과 그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근데 키는요, 유전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한 그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그거를 이제 유전율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키의 유전율은 0.9, 90%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각 개인 간의 어떤 키의 어떤 변이를 유전적인 소인이 90%좀 설명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부모의 키를 알면 거기에서 태어날 아이의 키의 범위를 일정하게 예측이 가능해요. 상당히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범위 내에서 95% 신뢰 구간으로 아이의 키가 어느 정도 될런지에 대해서 우리가 일정하게 예측이 가능한 그런 지표예요. 키라는 거는 굉장히 유전율이 높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근데 그러한 것이 인구 집단 간의 차이, 즉 남북한 어린이의 신장의 차이를 설명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유전이. 남북한 어린이의 신장의 차이는 뭐로 설명을 해야 되나요? 그럼 영양이죠, 그렇죠? 그럼 환경적인 요인이란 말이죠. 그런 이제 이 차이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사진. 이 피트니스 센터 가는데 뭐 이용하고 있나요? 예. 자, 우리 비만이 왜 이제 발생을 하느냐를 놓고서 뭐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비만과 관련된 유전자도 밝혀내고 뭐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이 뭐 거짓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비만 관련된 유전자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비만에는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자면 음식을 많이 먹고 대신 이제 운동을 덜 하니까 비만이 걸리겠죠? 그렇죠? 그게 이제 대단히 중요한 비만의 어떤 결정 요인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 국가적으로 또는 어떤 사회 전체적으로 보자면 비만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증가는 뭐로 설명을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 증가를 설명을 하는 것 중에 예를 들어서 뭐 사람들이 예전보다 많이 먹고 있다라든지 또는 사람들이 뭐 덜 움직이고 있다라든지 뭐 이런 이제 설명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컨텍스트 사회가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도시화, 그렇죠? 산업화, 도시화,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을 움직이지 않게끔 하는 그런 이제 각종의 장치들이 개발이 되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덜 움직이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기질적으로 움직이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게 뭐 일정하게 유전적인 성향이 관련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사람들이 비만이 되게끔 하는 어떤 컨텍스트,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배경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뭐냐면 예전에는 자기 직장을 가는데 걸어서 갔는데 걸어서 가질 않고 이제는 다 이제 차를 이용을 하고, 그렇죠? 도심에도 이제 차가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고,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거기에는 이제 일정하게 정책적인 요인들도 같이 관여를 하게 돼 있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덜 움직이려는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맘 놓고 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비만에 이제 빠지게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개인의 건강을 결정하는 요인과 이 집단의 건강 수준을 결정짓는 요인은 다소 다릅니다. 엄밀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이 좀 이제 어렵게 써놨는데, 그러면 개인의 건강 수준을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요인은 뭐가 있느냐? 첫 번째 이제 논문이 이게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건학이나 의학이나 이쪽 분야가 아니신 분들은 이제 뭐 그러시지만,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은 우리가 이제 그 논문의 어떤 그 질적인 수준을 우리가 흔히 이제 임팩트 팩터라는, 그러니까 영향력 지수라는 그런 점수로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사이언스, 네이처 뭐 이런 게 한 30점쯤 되는 그런 저널이죠. 근데 이제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 이게 NEJM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거는 55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제 중요한 그런 저널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전 세계에서 어쨌든 가용한 데이터 중에서 가장 최고의 데이터로 해서 한 연구에 따르면, 개인의 암 발생의 경우에 암 발생을 설명하는, 개인 간의 어떤 차이를 발생하는 요인으로 유전자가 설명하는 정도가 한 20 내지 30%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다른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런 연구들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쌍둥이를 갖고서 연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쌍둥이도 이제 일란성 쌍둥이하고 이란성 쌍둥이가 있죠.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가 같은, 그렇죠? 유전자가 같으면서 그 다음에 같은 어떤 환경 속에서 자라고, 그 다음에 나중에 뭐 직장이 달라지거나, 그렇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헤어지는, 뭐 이제 그 환경적인 요인이 또 달라지는. 이란성 쌍둥이는 유전자가 다른 쌍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유전자의 어떤 역할을 일란성 쌍둥이와 이란성 쌍둥이에서의 어떠한 차이로 우리가 이런 연구를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유전이 어느 정도 설명을 하는지, 그 다음에 이런 쌍둥이가 공유하는 요인들은 어느 정도 설명을 하는지, 그 다음에 공유하지 않은 그런 요인들은 어느 만큼 암 발생의 개인 간 차이를 설명하는지, 뭐 이런 연구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전자의 역할은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고, 공유된 환경 요인의 역할은 한 10% 정도 미만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공유되지 않은 환경 요인에는 우리가 요런 뭐 흡연, 음주, 비만, 그 다음에 무슨 여러 가지 요인들, 출생 순위, 뭐 이런저런 요인들에 대한 그런 그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요소들하고 그 다음에 비체계적인 요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일종의 이제 우연, 운, 이런 이제 요소들을 같이 고려를 합니다. 근데 개인의 어떤 그 개인에 있어서의 건강 수준의 차이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운이요, 운. 운이에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사실은 이거는 물론 이제 이게 저는 이제 종교인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우리가 당신의 유전 정보와 그 다음에 당신의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다 이렇게
종합을 하면 당신이 몇 살까지 살 수 있는지를 우리가 맞힐 수가 있다. 그렇죠? 그걸 이제 무슨 맞춤의학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나오던 뭐 그런 이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다 사실이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운이 지배하는 그 영역을 그렇게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극복 자체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의 건강 수준을 굉장히 높은 예측력으로 이렇게 맞출 수가 있다면 그는 어떻게 보면 그 신의 영역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뒤에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리차드 돌이라는 이제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 그 흡연과 폐암 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가지고 경의 자기를 얻으신 그런 이제 분이고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 이 흡연 연구자들이나 이제 암 뭐 이런 이제 연구 분야에서 왜 이제 노벨상을 이분한테 안 줬느냐를 갖고서 굉장히 이제 말이 많았던 그런 이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분은 그 이제 흡연이 폐암의 원인이고 대단히 중요한 어떤 위험 요인이고 그 흡연을 없애는 것이 폐암 발생을 낮추는데 대단히 중요하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로 평생을 이제 사신 분이죠.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러면 이 한 개인이 암에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라고 물으면 이분의 대답도 마찬가지예요. 운이라고. 사실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우리가 통제되지 않는 그런 어떤 이 운의 문제 또는 우리가 이 무작위성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실험실적으로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어떤 생명체가 존재해요. 근데 그 생명체를 똑같이 키울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인간 복제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유전자 이제 복제해가지고 똑같은 사람을 만든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거는 다 뻥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예를 들어서 가재나 무슨 어떤 곤충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갖고서 걔네들을 똑같은 환경 속에서 키워요. 그러면 나중에 걔네가 예를 들어서 체중이 똑같고 그 이제 털 색깔이 똑같고 뭐 이럴까요?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에서는 달라요. 그거는 통제할 수 없. 그거를 아무리 똑같게 유전자가 똑같은 애들을 똑같이 키우더라도 그 간에는 상당히 많은 그런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랜덤 베리에이션이 이제 상당히 존재한다라는 거를 지금까지 확인을 해왔습니다. 어떤 연구자는 그 똑같은 체중의 쥐를 만들기 위해서 30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실험실에서 쥐를 많이 잡거든요. 쥐 갖고 이제 연구를 많이 하는데 실험실에 있는 연구자들의 꿈 중에 하나는 이게 똑같은 쥐를 갖고서 실험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 유전자도 똑같고 체중도 똑같고 그 쥐의 어떤 여러 가지 생체 정보들도 똑같은 상태에서 뭔가 베이스라인에서 실험을 하고 싶으니까 그 똑같은 어떤 쥐들을 만들기 위해서 30년 동안 연구를 해서 얻은 결론이 뭐냐? 그렇게 못한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한 개인의 어떤 개인 간의 차이를
그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종류의 랜덤 베리에이션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점이죠. 자, 하지만 그것과 집단 수준에서의 집단 간의 건강 수준을 결정짓는 그런 요인들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 간의 질병 발생을 설명하는 정도가 매우 낮은 문제이더라도 집단 간의 질병 발생률 차이는 아주 크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위암의 위험 요인으로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균이 위험 요인으로 잘 나오질 않아요. 사실은 이제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균은 위암 발생에 대단히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그게 잘 나타나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균에 감염된 경력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니 우리나라에서 위암 발생률이 상당히 높잖아요. 하지만 그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개인 간의 위암 발생의 차이에 기여하는 요인을 연구를 해보면 그게 잘 안 나타나요. 그럼 왜 그러냐? 모든 사람들이 다 감염된 경력들이 다 있으니까 그 개인 간의 차이에는 그 요인이 기여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집단 수준에서의 위암 발생의 차이에 기여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위암 발생률이 상당히 높은 데 반해서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균의 감염 수준이 낮은 외국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위암 발생률이 낮은 그런 양상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요인은 질병 발생의 개인 간 변이에 기여하는 설명력이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집단에서의 질병 발생률 감소에 크게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흡연 같은 경우에 이게 좀 그래프라서 좀 그렇긴 하지만 이게 뭐냐 하면 이 아래에 있는 점선은 개인 간의 차이, 개인 간의 변이를 흡연이 어느 정도 설명을 하느냐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개인 간의 차이에 흡연이 설명하는 정도는 한 10% 정도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전체 그 흡연자 중에 10% 정도가 폐암에 걸려요. 그리고 전체 폐암 환자의 10%는 담배를 피운 경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담배 피우시는 분한테 담배를 계속 피워도 좋다 이런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담배는 폐암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질병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폐암 때문에 사망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요. 한 30-40%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담배를 권하는 그런 또는 이제 담배를 끊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다만 폐암의 경우에 제가 이야기를 하자면 그게 그 개인 간의 변이를 설명하는 정도는 10% 정도이지만 이건 뭐냐 하면 인구 집단에서의 설명력이에요. 요 위에 있는 거는. 그러니까 흡연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인구 집단에서 전체 폐암 환자 중에 흡연에 기인하는 그런 퍼센테이지가 높아지게 돼 있어요. 근데 흡연율이 70%였다가 5%로 인구 집단에서 감소를 했어요. 그러면 흡연이 개인 간의 어떤 그 폐암 발생의 차이를 설명하는 정도는 거의 변화가 없어요. 하지만 그 집단의 폐암 발생은 한 70% 이상 감소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 이제 차이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어떤 각 개인의 어떤 건강 문제를 우리가 다루는 역할은 의사들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의사들이 예를 들어서 당신은 뭐 이제 그 폐암에 걸릴 가능성이 몇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한 개인 수준에서는. 하지만 우리가 인구 집단 수준에서는 폐암 발생을 뭐 상당히 낮추게 하는 그런 정책이 가능한 거예요.
개인 수준에서는 아주 개인적으로 당신이 어떤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몇 %다라는 이야기를 잘 못 해주지만 정책적으로는 그게 이제 가능하다라는 점이죠.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제가 받겠습니다. 자, 그럼 쭉 한번 달려볼까요?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이에요.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각 개인의 어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존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 흡연, 음주, 운동 등등등등 그런 요인들이 존재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사회적인 요인들이 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요. 거기에는 뭐 교육, 직업, 소득, 또는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어떤 그 사회 서비스라든지 그런 요인들이 우리가 이제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질병 또는 사망에 이르는 데 있어서 다양한 종류의 어떤 위험 요인의 어떤 폭로가 있을 수가 있어요. 흡연이라든지 음주라든지. 근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는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요인에 의해서 다시 이제 결정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데이터를 보시죠. 이거는 우리나라 공무원교직원 의료보험 피보험자의 한 사망 추적을 9년 동안 해가지고 소득 4분위에 따라서 평균 수명을 이제 차이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가장 높은 4분위 소득군에 비해서 가장 낮은 4분위 소득군은 기대 여명이 6.22세가 낮아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6살 덜 사는 거죠. 근데 이게 뭐 그렇게 커 보이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굉장히 큰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뭐 통계청 자료에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 암 사망을 완전히 제거를 했을 때, 즉 암으로 죽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졌을 때 우리나라 국민이 획득 가능한 기대여명의 증가분이 4.8세예요. 남성의 경우에. 여성의 경우에는 그거보다 한 절반 정도 되고, 그 말은 뭐냐면 이 가장 낮은 소득군에서 암 사망을 다 없애요. 암으로는 사망하지 않게 만들어요. 그래서 좁힐 수 있는 격차가 요만큼 좁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큰 거죠. 근데 이제 이것 자체가 우리가 이 소득 자료라는 것이 이제 보험료 자료를 이용을 했는데, 이 보험료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소득에 비례하기는 하지만 소득을 다 포괄하는 것은 아니죠. 또 우리가 소득군을 지금 4군으로 나눴지만 예를 들어서 10개의 군으로 이렇게 나눠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6.22세라는 것보다는 훨씬 더 그런 이제 큰 차이들이 존재를 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개인 건강 문제와 관련해서 개인의 어떤 이 건강 수준의 차이를 설명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 요인의 설명력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정책적으로 사회적 요인에 대한 그런 개입을 할 경우에 인구 집단 수준에서의 건강 수준은 상당히 크게 이제 이렇게 개선을 할 수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사회적 요인의 중요성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영국 데이터예요. 영국은 여러 가지 통계, 국가가 관장하는 통계에서 사회 계층을 이렇게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는 1930년대에서부터 90년대까지의 계층 간의 사망률의 차이예요. 그래서 사망률의 어떤 계층 간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거고, 뭐 이런 거죠. 이거는 이제 흡연율에 있어서의 50년대부터 2000년까지의 계층 간의
흡연율의 격차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흡연율이 이렇게 격차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그 높은 사회계층에서의 흡연율은 뭐 15%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여기에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람들은 생각이 다른 거예요. 나는 피우다가 죽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영국의 경우에는 흡연율 자체를 평균값을 낮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어떻게? 이 격차를 줄여야 이 평균값을 낮출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 이제 문제들이 존재를 하는데 우리나라도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지난 이제 10여 년 사이에 흡연율이 남성의 경우에 떨어지긴 했지만 그 격차는 벌어지고 있고 여성의 경우에도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양상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보건 정책이나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사회 정책과 관련해서 이 우리가 사회적인 요인, 사회적인 결정 요인, 건강 격차 문제를 고려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런 고려를 하지 않으면 이 격차가 커지게 돼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보건 사업을 기획을 하고 보건 사업을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그 단계가 어떤 문제를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를 이제 그 대상 집단에다가 이제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서비스에 대해서 서비스 대상자가 잘 이제 이렇게 반응을 하도록 그런 과정들이 존재하죠. 근데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높은 사회계층은 이러한 퍼센트만큼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런 경우에 이제 높은 사회계층의 그 성공률, 사업의 성공률은 이렇게 나오지만 낮은 사회계층에서는 이거보다 조금씩 낮아요. 근데 그것이 다 곱해지면은 궁극적으로 사업의 성공률에 있어서는 엄청난 그런 이제 차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사회적 결정 요인에 따라 가지고 건강상의 격차가 어떻게 나고 있는지 제가 이제 서울시 사례를 통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서울시 건강 격차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꼭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게 강남 강북 간의 그런 이제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2006년도 한겨레 신문하고 이제 그 한국 건강 형평성 학회 그가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한겨레 신문에서 저희들한테 이제 뭐 그 컨택이 왔고 한 3개월간 이제 그 준비를 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저희가 제공을 했어요. 근데 신문사 기자한테는 요 기사가 가장 매력적인가 봐요. 그 기사가 이제 한겨레 신문을 8번 이제 일면에 나가는 그런 계획으로 이제 한 거였는데 강남 강북 간의 사망률의 격차가 이렇다라고 이제 나와 있어요. 보시면은 이제 서초 강남 송파 순이고 그래서 보면은 노원 중랑 금천 강북 동대문 이런 데가 이제 사망률이 높은 그런 데입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강남 강북 간의 사망률 격차로 이렇게 해서 보면 인구 10만 명당 이게 표준화 사망률이에요. 그 말은 뭐냐 하면 흔히 이런 자료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강북에서는 노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래서 사망이 더 많은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들을 이제 다 고려를 했다 이거죠. 그 말은 뭐냐 하면 이 동일한 연령의 예를 들어서 남성 40대 남성이 강남에 있고 그다음에 강북에 있을 때 강북의 40대 남성이 강남의 40대 남성보다 사망할 확률이 30%가 높아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강남 강북 간의 차이를 보면은 인구 10만 명당 이런 차이인데 이 차이는
강북구 인구를 고려를 하면 1890명이 더 사망을 한 거예요. 이제 5년 자료이기 때문에 5로 나눠주면 연간 378명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강북구 주민들이 강남구 주민의 사망률을 따를 때 378명이 더 그러니까 살릴 수가 있었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초과 사망하고 있다라는 거죠. 강남구의 사망률에 비해서 강북구 주민들이 378명 연간 더 사망하고 있다. 뭐 이런 이제 뜻인데 378명이 어떤 숫자냐? 지금은 이제 비행기 기종이 좀 더 다양해져서 뭐 A380이 뭐 나오고 뭐 이랬지만 이 기사가 나왔을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비행기 기종이 뭐냐면 보잉 747-400 콤비라는 400 팩스 콤비라는 기종입니다. 이 기종은 아시아나하고 이제 대한항공에 한 20대 정도씩 이렇게 있는데 서울에서 이제 뭐 뉴욕 가는데 그렇게 쓰는 이제 큰 비행기예요. 그 좌석의 맥시멈 시팅이 378명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이런 이야기죠. 강남구에 비해서 강북구에서는 강북구 주민 378명을 가득 태운 전보여기기가 매년 추락하는 것과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들이 기회가 있어서 그 이후에 이제 서울시의 자치구별 사망률을 더 이제 볼 기회가 있었는데 해서 2005년에서 2010년 이렇게 보니까 여전히 이제 서초, 강남, 송파의 그런 순으로 있고 노원, 강북, 동대문, 금천, 중랑 이 5개 구가 여전히 사망률이 높은 그런 5개의 구를 형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초구의 사망률을 대비해서 서울시의 자치구별 초과 사망자 수를 계산을 해보니까 8,700명 정도가 초과 사망하고 있다. 그 말은 모든 서울 시민의 사망률을 서초구민의 사망률만큼 이렇게 낮출 수가 있다면 연간 약 9,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기대여명을 계산을 해보면 계속 이제 서초구가 계속 1등이에요. 강남구가 2등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송파구가 3등인데 문제는 요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게 전국 평균이에요. 전국 평균이 요거라는 뜻은 뭐냐 하면 우리 전국 데이터를 놓고서 보면은 어떻게 될 거다? 요게 요 아래에 이렇게 몰려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격차가 어느 정도 될 거냐? 뭐 15세 이렇게 날 수 있다라는 뜻이죠. 앞서 이야기했죠? 남성에서 암 사망을 완전히 없앴을 때 획득 가능한 기대여명의 증가분이 5세라고. 이런 차이들이 존재해요. 여성은 상대적으로 적죠.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연구에서도 이제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이제 구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올해 이제 4월 달에 LA 타임즈에서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기사에서 이게 기사가 뭐 거의 신문 한 면을 다 이제 도배를 한 그런 건데, 여기에서 그 한국의 일종의 판자촌이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나온 그런 사진인데 여기가 뭘까요? 타워팰리스. 여기는 구령마을. 구령마을은 개포동에 있습니다. 요거는 도곡 이동에 있습니다. 똑같은 강남구예요. 그 말은 뭐냐면 같은 강남구인데 이런 데하고 이런 데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동간에는 어떤 이제 사망률의 차이가 있을까 궁금해지잖아요. 서울시의 구별, 동별 표준화 사망률을 이렇게 해서 보면 이게 이제 서초, 강남, 송파예요. 아까 높은 5개가 여기고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차이가 1.4배가 납니다. 40%가 높아요. 근데 여기에서 여기는 2.5배가 차이가 나요. 여기는 150%가 더 높습니다. 여기가 어딜까요? 가장 사망률이 낮은데? 아까 여러분들 보셨던데. 예. 여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룡마을은 인구가 2,00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다른 그 동들이 다 이렇게 섞여 있어서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신림동, 가리봉동, 남영동, 회연동, 은평구 구산동 뭐 이런 데가 이제 사망률이 높은 그런 데예요. 서울시 424개 동의 사망률을 낮춰가지고 가장 사망률이 낮은 동으로 맞춰졌을 때 서울시에서 회피 가능한 사망자 수가 연간 몇 명이냐? 16,000명이에요. 서울시 동별 총 사망률에 있어서 대체로 강남, 송파 이런 데가 이제 사망률이 낮고 딴 데 외곽 지역, 금천구 쪽, 그렇죠? 이런 데가 이제 사망률이 높은 양상들을 볼 수가 있어요. 송파의 경우에는 사망률이 전반적으로 낮기는 하지만 일부 사망률이 높은 데가 있어요. 송파구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가 어딘지 여러분들이 딱 아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박탈지수라는 지역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사회경제적인 지수들을 같이 합쳐가지고 박탈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지표를 만드는데 그거하고 인구 10만 명당 사망률을 해서 보면은 이러한 관련성을 볼 수가 있어요. 시흥시는 제가 이거 뭐 간단합니다. 통계청 가서 그냥 클릭 하시면 볼 수가 있어요. 2011년도 시군구 표준화 사망률 인구 10만 명당 412명 전국 263개 시군구 중에서 이 통계를 생산을 하는 108등이고 괜찮나요? 경기도 51개 시군구 중에서 37. 인구 40만 명 기준으로 해서 표준화 사망률이 가장 낮은 과천시보다 연간 636명이 초과 사망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동별 사망률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계산을 더 해야 돼요. 나중에 보시고. 자, 그러면 왜 이제 지역별로 이런 사망률의 차이가 나타나느냐? 그걸 이제 보는 방법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봅니다. 하나는 구성적인 효과이고 다른 하나는 이 contextual effect 또는 이제 구성 맥락 효과 또는 지역의 효과라고 이렇게 하는 두 가지로 나눠서 봅니다. 첫 번째 있는 구성적인 효과는 뭐냐 하면 강남 지역의 경우에는 교육 수준도 높고 좋은 직업에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몰려 살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사망률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특성이 그렇기 때문에 사망률이 낮은 거죠. 근데 지역의 특성은 뭐냐면 그 지역은 공원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운동시설도 더 많이 지어져 있고 의료기관도 더 이제 많이 몰려 있고 그렇죠? 뭐 이런 그 지역 자체의 특성이 서로 달라서 생기는 문제. 그게 이제 지역의 효과예요. 지금까지 이거를 이제 우리가 나눠 가지고 그것이 실제로 지역 간의 차이를 어느 정도 설명하는지를 연구를 지금까지 여러 연구자들이 해왔습니다. 그것의 일반적인 결론은 뭐냐 하면 건강 결과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로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이제 구성적인 효과 그게 이제 꽤 중요한 비율을 차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맥락 효과 또는 지역의 효과가 전혀 없는 거냐? 그렇지는 않다. 이것도 상당한 수준에서 우리가 이제 관찰이 되고 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성적인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면 이게 구성적인 어떤 효과의 차이를 나타내는 그런 통계들이 어디 있느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이쪽 분야 이제 연구가 굉장히 활성화돼 있어서. 근데 저는 이제 다만 요거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이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국민건강영양조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제 국민건강과 관련된 이제 조사이죠. 그 조사 자료를 활용을 해가지고 그 매년 국민건강 통계집을 요만한 두께의 통계집을 이제 내놓고 있습니다. 그 통계집을 보시면 그런 양상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흡연율에 있어서 소득 수준에 따른 차이, 고위험 음주율에 있어서의 소득 수준에 따른 차이, 신체 활동 실천율에 있어서의 소득 수준에 따른 차이, 비만은 남녀별로 좀 다소 다르죠. 그거는 여러 가지 다른 이제 생리적인 요인들도 있고 그래서 여성의 경우에는 확실히 이제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더욱 더 이제 비만하고 그렇죠? 그런 양상들이 뚜렷하게 나타나게 돼 있죠. 주관적인 건강 인지율, 요거 자체가 이제 장래의 미래의 어떤 사망률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회경제적인 차이가 뚜렷하고 자살 생각률 뚜렷하고 고혈압 유병률은 아주 뚜렷하지는 않지만 당뇨병 유병률은 뚜렷하고 건강검진, 암검진 수진율, 소득계층 간 차이가 존재하고 연간 미치료율, 무슨 금연교육 경험률 이런저런 지표들에 있어서의 사회계층 간의 그런 차이들이 명료하게 그렇게 이제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건강 불평등은 일어나는 거냐? 우리가 앞서 이제 그 이야기를 했듯이 어떤 사회 구조적인 그런 문제가 사회 계층을 형성을 하고 그로 인해서 어떤 위험 요인에 폭로하는 수준이 달라지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질병 손상 사망의 문제를 일으킨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현황은 어떠냐? 우리가 사회 계층 간의 건강 수준의 차이의 문제가 유전적인 원인에 기인한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멘델의 제2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 제2법칙은 뭐냐면 이게 그 엄마 아빠에서 온 유전자가 이게 다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게 어떤 질병과 관련되는 유전자가 이렇게 그 올 확률이 이게 무작위적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태어났을 당시에 그 유전자의 구성 자체는 그 사람의 사회 계층이나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의 그 후천적인 그런 특성과는 관련성이 없는 그런 양상들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연구가 아주 많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회 계층 간의 유전적인 차이가 날 거라고 일반적으로 기대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료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죠. 접근성에 있어서 지역 간 차이 존재하고 어떤 우리나라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산부인과, 서학과 의사 하나도 없는데 아이들은 거기서 태어나고 자라고 있죠. 의료 서비스 강도, 질적 수준, 3차 의료기관 이용이라든지 유명 대학병원 이용이라든지 의료비 지출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사회계층 간 차이가 존재하고 암검진, 건강검진에서 차이가 존재하고 이게 다 우리나라 기존의 이제 연구들을 그냥 딱딱 요약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양한 어떤 건강 행태에 있어서의 사회계층 간 차이가 존재하고 혈압, 혈당, 비만에 있어서 차이 존재하고 자살 생각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보건 정책과 관련한 그런 문제들도 계층 간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주거 빈곤, 성남시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은 저소득층 지역 그 밀집이 더욱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의 경우에는 이 공원이 적어요. 공원 면적이 적어요. 인구당 뭐 이런 이제 연구 결과들이 존재하고 지역사회 양육 환경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하고 다른 이제 경제, 노동, 사회복지 정책에 있어서도
이러한 이제 사회적인 차이를 조장하는 그런 정책들이 우리나라에 존재하죠. 자, 일생을 따라가면서 한번 봅시다. 자, 이거는 우리나라 한국 아동 패널 조사 자료인데, 우리나라 아동의 태어나기 전부터, 출산 직전부터 지금 추적을 하고 있는 그런 조사 자료인데, 산모 우울은 대단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아이의 이제 발달에 있어서. 왜냐하면 산모가 우울에 빠지면 자기를 케어하기가 바쁜 거지, 아이를 돌볼 정신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아이가 방임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게 그 출산 직전하고 출산 직후에는 사회계층 간의 차이가 명료하지 않아요. 근데 산후 4개월, 그 다음에 1년이 넘어가면서 소득계층 간의 차이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런 양상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동 발달 지표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5살쯤 되면은 그런 차이들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 양상들을 볼 수가 있고, 이거는 우리나라 이제 그 전국 자료를 이용을 해서 한 것에 따르면 지역이 박탈 지수가 높은 그런 지역일수록 어린이들이 그 자동차 사고로 사망할 확률이 더 높아요. 이게 아이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청소년에서도 소득 수준에 따라 가지고, 이 소득은 이제 그 부모의 소득이죠.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사망률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부모가 여자아이한테 언어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거는 낮은 사회계층에서 더 일어나요. 우리가 학교 왕따가 문제가 되는데, 학교 왕따의 피해자는, 여러분들은 혹시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왕따나 뭐 이런 것들은 저소득 계층이 더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모든 나라에서도 그렇고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연구 결과도 왕따는 고소득 계층의 아이가 왕따를 하고 왕따를 받는 쪽은 저소득 계층이에요. 똑같은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체벌하는 게 소득 수준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소득 계층에서 체벌을 더 받아요. 훨씬 더. 이거는 우리나라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표본이에요. 그것을 사망 추적을 6년간 이제 하고서 사망률을 비교를 해본 거예요. 교육 수준, 직업 계층, 소득 수준에 따라 가지고 그런 차이가 다 이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양상들을 볼 수가 있고, 그게 중년 때까지 그렇게 되는데, 노년 되면은 어떻게 그런 게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노인이 돼서는 자살로 사망하는 게 낮은 사회계층에서 훨씬 높아요. 그런 양상들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그 현재 우리 사회의 건강 불평등이 얼마나 이제 깊고 넓은지, 이게 이제 그 건강 불평등이 오히려 없는 지표를 찾는 것이 이제 쉽죠. 건강 불평등이 없는 지표가 어떤 게 있을까요? 아주 간단히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비행기 사고 사망.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료를 갖고서 해서 보면 비행기 사고 사망을 소득 4분위로 이렇게 나눠서 이제 해서 보니까 그러니까 그 고소득층이 비행기 사고로 죽을 확률이 훨씬 높아요. 여성의 경우에는 가장 저소득 4분위는 죽은 사람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연구 결과들이 이제 존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이제 정책들이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냐? 정부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제 인지를 하고
일정하게 뭐 이런 것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뭐 저는 이제 아직까지도 지금은 이제 레토릭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어쨌든 그것 자체로도 어떤 상징적인 그런 의미는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새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보건복지부의 이제 국민건강증진과 관련된 종합계획이죠. 거기에 이제 건강수명 연장과 함께 건강형평성 제고라는 것이 주요한 2대 목표로 돼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이제 경제와 관련해서 성장과 분배라는 이제 양날개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우리나라 정부가 뭐 진보적이라서 이런 거를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나라 꼴을 갖춘 나라들은 다 이런 거를 다 갖고 있거든요. 다 그러니까 어떤 평균값, 평균적인 수준에서의 건강 수준의 향상과 건강 격차, 건강 불평등을 줄인다라는 그 두 가지의 목표가 서구 이제 유럽 국가나 뭐 하물며 이제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그거 두 가지를 건강과 관련된 이제 두 가지의 목표로 이렇게 세우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외국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최근에 세워진 데서도 그렇게 목표가 두 가지로 설정이 돼 있고, 저희가 이제 2006년도에 한겨레 신문과 같이 이제 이런저런 것들을 하니까 그 당시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보도 자료를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해서 범정부 대책을 마련을 하겠다 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써놨어요. 근데 이게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여기에서 이 문제를 다뤘다는 이야기를. 근데 최근에 이제 서울시에서 상당히 이제 의욕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뭘 하기 위해서 건강 격차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을 우리가 이제 세우고 있죠. 자, 우리가 이제 사실은 여전히 건강 불평등과 관련해서 여전히 그 여러 가지 그 정부의 어떤 활동들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수사의 수준을 뛰어넘었다 이렇게 이제 보이지는 않고, 그러면 어떤 정책이 가능하냐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게 이제 외국 사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중요한 리포트들이 전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단히 중요한 보고서가 세계보건기구의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 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이게 이제 3년간 활동을 통해 가지고 한 세대 안의 격차 줄이기라는 보고서를 냅니다. 이 보고서는 세계보건기구 역사상 가장 진보적인 보고서라고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 그런 이제 보고서예요. 영국에서 이 건강 불평등과 관련해서 연구의 어떤 전통이 굉장히 오래되어 있고, 그래서 그간에 이제 블랙 리포트다, 애치슨 리포트다 이런 것들이 보고가 된 바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말몰 리뷰라고 해서 이런 이제 보고서가 나온 바가 있고, 최근에 이제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과 건강 격차에 대한 보고서를 세계보건기구 유럽 지역 사무소에서 지금 최근에 이제 최종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 중에 이제 WHO의 이 보고서에 있는 정책 제안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이게 일상적인 삶의 조건을 개선해라. 출발부터 공정하게 해라. 그래서 이제 공정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정책 목록들이 존재하죠. 그 다음에 건강한 장소에 대한 그런 문제, 차별 없는 고용, 양질의 일자리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그러니까 건강 격차를 줄이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정책이다. 사회적 보호를 확대를 하고 보편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권력, 돈, 자원의 불평등 분포를 개선을 해라. 그래서 모든 정책 시스템 프로그램에서 건강 형평성을 고려를 해라. Health equity in all policies 이렇게 이제 그런 정책을 하고,
재정 정책을 공정하게 하고 시장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양성평등을 지향하고 이 일반 그 주민의 이제 그 정치적인 역량을 강화를 하는 그런 또는 거버넌스 문제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측정하고 활동을 평가하는 그런 이제 활동들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말몰 리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책 목표를 내놓고 있느냐? 또 이제 모든 아이들에게 최상의 출발을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동, 청년, 성인과 관련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교육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노동 정책과 관련된 그런 거고, 여기는 이제 소득 보장과 관련된 그런 정책들이고, 이거는 이제 지역 사회에 대한 그런 거고,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그 건강 그러니까 흡연 음주 뭐 이런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런던시에서 시장이 주도를 해가지고 이게 건강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해야 되느냐 해가지고 전략 목표로 개인과 지역사회 역량 강화, 양질의 보건 및 사회 서비스, 소득 불평등, 일자리, 장소, 건강한 장소, 뭐 도시 계획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하고서 보니까 이제 스웨덴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해서 스웨덴은 그 상당히 이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죠. 이런 이제 정책적인 그러니까 스웨덴의 정책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모든 정책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원천적으로 고려를 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편주의 나라라고 돼 있고, 네, 뭐 한 사례를 이제 보면 스웨덴 국립공중보건위원회에서 내놓은 이제 건강정책 목표 뭐 이런 것들을 보면 한번 보세요. 보시면 보건과 관련된 그런 정책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소득에 대한 거고, 소득 진위 계수를 얼마로 유지를 해라. 그 다음에 빈곤 정책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 사회복지와 관련된 그런 투표, 왜 투표율을 증가를 시키자고 할까요? 이 투표율이 사망률하고 아주 관련성이 높습니다. 그 지표예요. 투표율이 높은 지역에서 사망률이 낮아요. 그건 이제 일종의 사회 참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그 사회적 배제나 또는 뭐 이런 저런 그 지표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살자 수, 고용률, 뭐 여러 가지 보시죠. 그래서 보면은 이 보건과 관련된 내용들은 이 뒤쪽에 이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건강 격차와 관련해서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접근 방법으로 대단히 중요하게 바라보는 접근 방법을 우리가 이제 비례적 보편주의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말몰 리뷰나 이런 데서도 이제 비례적 보편주의를 기본적인 어떤 원리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나름대로의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편적인 그런 요소를 갖추되 무언가 이제 사회계층이 사회적 약자이거나 필요가 더 높은 데서는 좀 더 이제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기전들을 같이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왜 이제 그 비례적 보편주의냐와 관련해서 이거는 이제 한 사례이긴 한데, 남호주에서 이 Y축은 아이들 중에 그 건강 발달 문제에 뭔가 이제 문제가 있을 만한 소지가 있는 그런 아이들의 비중입니다. X축은 그 지역의 일종의 박탈 상태를 나타내는, 지역의 어떤 사회경제적인 그런 수준을 나타내는 그런 지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즉, 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잘 사는 동네예요. 이쪽 높아질수록 아동 발달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더 많은 거죠.
이 원의 크기는 뭐냐면 그러한 아동 발달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의 수가 얼마나 되느냐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모든 이제 보편적인 프로그램이 그렇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일종의 서비스로 보편적인 그런 접근을 할 경우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하냐 하면 이 저소득 계층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잘 액세스가 안 돼요. 그 서비스 언어적인, 뭐 교통적인, 물리적인 여러 가지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그 서비스를 받으러 오기가 쉽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타겟팅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못 사는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타겟팅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다가 서비스를 제공하면 이렇게 이제 달라지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상당히 많은 이 전체적으로 이 아동 발달의 문제를 갖고 있는 많은 아동들을 우리가 놓치게 되는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이거를 어떤 이 건강 지표별로 타겟팅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아이들을 우리가 낳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뭐냐 하면 전체 유니버셜한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가져가면서 좀 더 이제 낮은 계층에게 좀 더 인텐시브한 그런 요소들을 같이 갖춰 주는 거. 그것이 궁극적으로 전체 그래프를 하향 이동시키면서 그 격차도 이제 같이 줄이는 그런 방법이 가장 이제 바람직한 그런 방법이다. 뭐 그런 측면에서 건강 불평등과 관련해서 가장 기본적인 어떤 원리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이런 이제 비례적 보편주의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이야기를 하자면, 자, 그러면 건강 형평 정책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지금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권력의 문제 대단히 중요하죠. 과정의 문제가 분명히 존재하고 내용적으로도 뭐 우리가 이제 어떤 프로그램 정책에 있어서 과학적인 근거, 그 다음에 충분하게 집중적인 그런 이제 어떤 개입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기존의 이제 외국의 사례들을 기초로 해서 이야기를 잠깐 해서 본다면 아동에 대한 그런 정책들이 아마 필요할 거고, 배움터와 관련된 그런 정책들, 일터와 관련된 그런 이제 정책들이 중요할 거고, 삶터와 관련된 그런 정책들, 건강 행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대단히 중요한 정책으로 생각을 하는 게 가격 정책입니다. 이게 뭐 개개인의 어떤 개별적인 서비스의 문제가 아니고 술, 담배에 있어서의 가격 정책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쓰는 것이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되고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보건의료 복지, 경제 제도와 관련된 그런 정책,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정책에서의 형평 렌즈를 갖도록 하는 그런 정책들도 같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WHO 건강의 사회적 결정적인 보고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건강 불평등은 어떤 면에서도 자연적 현상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는 빈약한 사회정책과 프로그램, 불공정한 경제제도, 나쁜 정치가 결합된 결과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앞서 이야기를 했듯이 그 건강 불평등이라는 것이 생애에 걸쳐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디멘전으로, 그게 단순히 어떤 개인 수준뿐만이 아니고 지역사회 수준에서, 그 다음에 어떤 정책적인 수준에서 그런 어떤 그 정책들이 다 이제 맞물려서 일어나는 그런 이제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것 또한 이제 그 정치와 정책의 이제 산물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 슬라이드는 여러분들 공무원
드리시기 때문에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이 사진은 이거는 뭐죠? 독수리고 여기는 아이예요. 이 사진은 1993년도 케빈 카터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사진 작가가 찍은 사진이에요. 그 당시 이제 그 케빈 카터는 이 남수단의 어떤 기아의 문제를 이렇게 취재를 하기 위해서 남수단의 어느 마을에 이제 내렸는데 이 마을로 들어가는데 어느 쪽에서 무슨 이 맹수의 소리가 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이런 이제 모습이 보였어요. 근데 이제 그 순간 케빈 카터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좋은 그런 사진거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셔터를 누르는데 그걸 이제 기다렸어요. 한 15분 넘게. 뭐를 기다렸냐 하면 케빈 카터는 이 독수리가 날개를 피면 그림이 훨씬 더 멋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야 이제 이게 잡아먹을 것 같은 그런 거니까.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서 이 사진을 찍은 후에 케빈 카터는 이제 그 옆에 있는 그 나무로 돌아와서 담배를 피워 물면서 이제 자기 딸을 이제 생각을 하는, 케빈 카터가 여러 가지 이제 뭐 이혼도 하고 그래서 뭐 그런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진은 뉴욕 타임즈로 보내집니다. 그리고 뉴욕 타임즈에 실렸고 굉장히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19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당시 이제 그 남아프리카 그쪽 지역의 어떤 기아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이슈가 그렇게 많이 안 되던 때였는데 이 사진으로 남수단에서의 기아의 문제가 아주 크게 이슈가 되는 데에 기여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1994년도 4월 달에 이 사진은 퓰리처 상을 받습니다. 퓰리처 상을 받으면서 이 사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들이 화제가 되었어요. 근데 그 화제 중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뭐였냐 하면 어떤 그 신문에서 이 케빈 카터를 비판을 했어요. 케빈 카터는 이 아이는 이제 이 피딩 센터가 있었던, 이쪽에 이제 피딩 센터가 있었는데 피딩 센터로 이렇게 기어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피딩 센터까지 이렇게 데리고 가지를 않았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떤 기사에서 어떻게 비판을 했냐면 당신이 사진을 찍던 그 15분 동안은 그러니까 요 상황을 즐기면서 사진을 찍는 그 당신이 이 맹수하고 뭐가 다르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이제 이런 일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케빈 카터는 뭐 여러 가지 그 마약에 손을 대기도 하고 뭐 파산 상태였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같이 있었기는 했지만 퓰리처 상을 받은 후 2개월 만에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서가 뭐 그냥 극적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그 유서에 이제 이 아이에 대한 언급도 나와 있어요. 이제 제가 이 사진을 꺼내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이제 제가 건강 불평등 연구를 지난 한 10여 년 이제 해왔는데 그러니까 건강 불평등 연구를 하면서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또 이제 그런 종류의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나라에 이제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고 건강 불평등의 현황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그런 문제에 있어서의 건강 불평등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거를 제가 이제 학문적으로 보고를 하는 거는 마치 이제 하나의 스냅샷을 찍는 거하고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뭐냐면 상당한 정도의 윤리적인 그런 그 문제가 그 어떤 부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피딩 센터로 데리고 가야 될 텐데, 그렇죠? 근데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일정하게는 부러운 그런 이제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피딩 센터로 데리고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수단들을 갖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이제 정책을 통해 가지고 이 아이를 피딩 센터로 데리고 가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강의 마치겠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